안녕하세요. 풍수학개론 1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는 풍수학개론을 하지 않고 풍수지리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풍수학개론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입학을 하셨는데도 대면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된 것을 대단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이 진행하는 책에 관해서는 제가 풍수지리에 관해서 쓴 책이 약 한 250페이지에 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번 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은 참 대면 강의를 못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리로 그냥 드리고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주차, 2주차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올린 PDF 파일을 통해서 그냥 강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수지리를 전공을 하고 공주대에서 풍수지리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서사택의 풍수의 비부 방안이라는 주제로서 오방색을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김기학입니다. 호는 풍산이라고도 하고 105라고도 합니다. 105가 좀 힘들지요. 풍산은 풍요를 풍자 매산자인데 105는 흰백자에 까마귀 오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혹시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풍산 아니면 105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풍수학개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 김기학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를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개론 1주차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뭐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풍수는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사실상 풍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풍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풍수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저는 현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풍수는 자연환경을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행복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풍수지리를 하는 인간의 목적입니다. 혼돈과 무질서했던 상부시대 인간은 자연의 침해와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에 한시 시달리고 살아있죠. 상부시대 이제 풍수지리가 어떻게 태어났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자연과 또 생명을 위협하는 또 동물, 또한 다른 종족들의 이 침공, 막 이런 거로부터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종족의 안정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었지요. 예. 또한 또 이 상구시대 또 인간은 또 동물과 같은 또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도구와 불을 또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 또 어때 자연재해 이런데 막 여러 가지의 뭐 침범 또 사나운 동물 막 이런 데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있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풍수가 이렇게 태어나지요. 그들에 비해 그들이라는 것은 자연의 변덕스러운 자연, 또 사나운 짐승, 또, 또 다른 또 강성한 종족에 비해서 신체적 능력이 아주 막 그냥 신체 능력이 현저히 막 뒤처진 인간에게는 오직 자연 환경에 의지하고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풍수지리가 태동된 원인이겠지. 우리가 이제 동물을 이렇게 산에 가서 우연히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히 동물의 집을 발견하게 돼요. 동물의 집을 발견해서 보면 아주 절묘하죠. 어떻게 해요? 어떤 동물은 바위 속 굴에 안전한 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떠한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사방이 다 보이는 곳에다가 또 보금자리를 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 본능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거죠. 인간도 사실 풍수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그 행위에서 태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고시대 인간은 자신의 종족의 생명을 지키고 종족의 번영과 안정된 수렵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천연의 자연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예, 만약에 인간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인간은 풍수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예. 그냥 동물 날개 달린 날짐승은 어디에요? 사방이 터진 곳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정말로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자연을 어떻게 내가 어, 자연과 교감할 것인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종족의 생명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 종족의 번영과 안정을 취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풍수지리라는 것이 태동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고시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변덕스러운 자연의 재해예요. 변덕스러운 자연의 재해. 변덕스러운 자연의 재해는 어떻게 해요? 비와 바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비와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서 거주지를 정했어요. 그것이 이제 동굴이에요. 자연적으로 지붕과 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 또 변덕스러운 자연의 상황과 동물의 또 침입. 그리고 다른 종족들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곳에서 반드시 위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그건 본능적인 풍수라고 이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본능적인 풍수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즉 높고 시야가 잘 튄 곳에 거주하여 항상 먼 곳과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환경을 관찰하였고 또 다른 종족과 동물들의 침입의 대피가 용이한 흡연이 높고 이어진 곳을 선호하였다. 이게 무슨 냐면 시야가 일단 높고 시야가 잘 트인 곳은 어떻게 해요? 다른 동물들의 침입을 우리가 일단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죠. 또 내가 또 수렵 활동을 하기 위한 또 첫 번째 잘 보이는 곳이죠. 네. 또 다른 종족의 침입의 대피가 용이하려고 하면 앞으로 침입해 오는 어떤 다른 동물들, 다른 종족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뒤로 오는 것들은 또 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뒷면이 어떻게 높고 벽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나타났고, 또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렵행위가 가능한 곳이죠.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또 인간은 또 물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곳. 예, 이런 곳에다가 이제 거주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 풍수의 첫 번째 이제 출발이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구시대부터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이용하였던 경험적 지혜가 축적된 것이 풍수지리의 원리이고 풍수지리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예, 풍수지리.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는 학문은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자연을 잘 이용을 해서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 비록 상구시대 인간들이 자연의 환경을 이용하였던 방식들이 이제 본능적이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날의 풍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풍수는 이거 이상 없어요. 뭐 지금에 와서 양택풍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택풍수 중에서도 지금에 와서 주역풍수라고 하는 예, 동서사태 또 아니면 형궁풍수가 많이 통용이 되고 있지만은 예, 그것은 훗날의 인간이 어떤 수라는 개념, 인간의 어떤 철학적 개념 뿐이지 실제로는 풍수의 모뎀은 본능풍수인 거지. 본능풍수. 어떤 본능풍수? 자연을 이용을 해서 인간의 행복과 안녕과 인간의 어떤 번영을 추구하였던 그런 행위, 이것이 본능풍수라는 거죠. 즉, 본능풍수는 현대풍수의 모뎀이죠. 그러므로 풍수지리는 죽은 사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풍수지리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택풍수의 중요성이에요. 풍수지리가 특히 음택풍수가 유행했던 곳이 조선시대 한국이죠. 여기 와서는 풍수지리가 음택풍수가 굉장히 유행됩니다. 음택풍수가 유행하는 과정에서 이 본능적인 풍수에 실제 따르지 않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풍수지리의 모뎀은 본능적 풍수라는 거죠. 이것이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집단 생활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을 깨닫게 돼서 또 집단 생활을 하게 되게 돼요. 또 이러한 집단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회 질서와 인간 본연의 의식 수준도 향상되어 인간의 문화적 원형이 실제로 이제 태동되게 되는 거죠. 인간이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하다 보면 그림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고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 쓴 것이냐. 하나의 자기 종족의 강성함, 자기 종속의 세력이 강함 이런 것들을 하나 또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종족 사회가 번성하면서 그들의 선주의 무덤이 그 종족의 강성함과 융성함을 나타낼 수는 척도를 지니고 있어요. 그 종족의 영역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는 일도 고대에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기에서 좀 주제가 좀 빗나갈 수는 있어요. 주제가 좀 빗나갈 수 있는데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이렇게 가보면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상고 시대의 유럽인들의 이 생각이 참 재밌습니다. 상고 시대 유럽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라는 책을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 고대의 유럽인들의 시각은 말이죠. 꿈, 꿈, 또 분노, 좌절, 또 맹세, 막 어쩔 때는 또 행복, 어쩔 때는 또 잠, 이런 것들도 다 신이라고 얘기했을 시대가 있었어요. 다 신하고 인격을 부여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동양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을 종죽의 강성함과 융성함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죽어 있는 사람의 죽음도 또 하나의 또 유럽인들은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죽음조차도 거기다 인격을 비유해서 죽음의 신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존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동양 사람들이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사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인과 동양인이 똑같은 어떤 사유 속에서 똑같은 어떤 비슷한 문화의 원형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죽의 영역을 과시하는 수단을 넘어서 죽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우리 인간한테는 그때 고대에서는 소중한 어떤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째 현대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예컨대 고인들 문화는 죽은 사람의 무덤이면서 종족의 이상과 영역을 표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고대 유럽인들은 죽음도 신이라고 부여를 했다. 동양인이 그렇다면 고대에 죽은 사람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종족의 이상과 영역을 표시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거기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고인들을 관찰해 보면 풍수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고인들은 반드시 구릉에 있어요. 예. 구릉이라는 것은 언덕, 언덕의 정상을 얘기하는 거죠. 언덕의 정상. 예. 뭐 여러분들하고 풍수하고 진행하면서 용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산맥을 용이라고 하고 또 구릉에 또 계속 구릉과 구릉이 이어진 것을 또 용이라고 또 합니다. 그때 이어진 곳에 이 정상 부분을 우리는 다 용이라고 하는데 그 구릉 위에 있다는 것이죠. 구릉은 뭐 대체로 높은 곳에 있죠. 고인들이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것은 현재로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낮은 구릉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높은 곳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낮은 평야지대 구릉에 살았던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쪽에다도 고인들을 이제 조상들의 무덤을 썼던 거죠. 또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곳을 수맥봉이라는 게 있어요. 또 김해봉이라는 게 있어요. 수맥봉, 김해봉은 뭐 여러분들이 뭐 수맥봉은 옐루드라고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Y자로 꺾여진 어떤 측정 기구입니다. 김해봉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개발을 하죠. 수맥분과 기맥분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면 고인돌이 있는 장소는 대체로 수맥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또 기가 세다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고대인들은 어떤 느낌, 자연과의 교감이 현대인들보다 굉장히 어떻게 발달해 있고, 예, 원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원활한 어떤 본능적인 기운을 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편안한 장소에서 종족의 안전과, 또 본인의 생명, 또 나아가서 종족의 생명을 어, 지키고 번성시키는 그런 곳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좋은 어떤 감, 어떤 자연과 이렇게 잘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예. 하여튼 현대 풍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수박과 기에 관해서 상구시의 사람들이 현대인과 같은 생각과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는 본능 풍수가 현대모뎀의 사실을 우리는 새삼 알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인들의 모습입니다. 고인들의 모습이에요. 고인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모습이죠. 고인들, 이런 고인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 고인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겠지만, 이 고인들과 이 고인들은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밑에 있는 두 개의 고인들은 제가 충남 어, 그 아산지방에서 현대 사학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방문해서 촬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뭐 이런 고인돌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건 강화고인돌 대표적으로. 이건 전라도 순창 지방에 있는 고인돌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인들을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상고시대 변덕스럽고 위험한 자연환경에 취약된 인간은 우연히 자신들을 피해가고 비껴갔던 무서운 일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을 갈구하고 영원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과 거감하려고 했던 인간은 자연을 신개념으로 받들게 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헤시오도스가 썼던 신통기, 신통기라는 책은 그리스 시대의 신들의 계보를 적어놓은 게 신통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도 자연을 바다의 신, 땅의 신, 뭐 해의 신, 달의 신, 뭐 심지어는 뭐 잠의 신, 뭐 죽음의 신,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신개념으로 바뀐 게 똑같죠. 이때 신과 교감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특정한 사람이 이제 선별돼요. 절 축축이에요. 즉 제사장을 세우고 그가 자연신과 교감하여 부족을 이끌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면 부족인은 그 제사장이 자연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또 믿어.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부족의 안전과 안녕을 갈구하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고대 그리스인과 비슷한 뭐 것들이죠. 기복적인 풍수법이지 이게 기복 풍수의 이제 출발이에요. 또 현대 성모민화와 이제 연관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복 풍수하고 연결되는 거죠. 어떠한 풍수가 본능 풍수가 이제 기복과 연결되는 거죠. 그쪽에 가서 내 안녕을 빌고 그쪽에 가서 내 안전을 갈구함으로써
그리스인들도 어떤 뭐 신이라고 정해졌던 뭐 어떤 올리푸스 산 뭐 이런 데 가서 신들과 교감하고 신들에게 뭐 제물을 바치고 했던 것처럼 고대 동양인들도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 이렇게 인간은 대사임에서는 인간 자신의 판단보다 신에게 의지라는 성향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예. 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꼭 어떻게 자연한테 의지를 하고 자연과 교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토템이 이게 토템이라고 하는데 자연을 우상화하고 자연을 인격화한 것이 이제 토템이죠. 이렇게 되는 이제 것들이 굉장히 인간한테는 강해요. 현대 와서 뭐 우상신이 뭐 1차 원적인, 2차 원적인 아주 이런 그 종교니 뭐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종교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인간의 본능에는 항시 뭐한테 의지하고 뭐한테 기대려는 심리가 항시 많은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항시 이렇게 신에게 의지라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어, 어, 신에 관해서는 뭐 여기서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고 풍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어쨌든 신한테 의지하는 행위 이런 신한테 의지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연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으니까 정말해서 제사장이 신격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복적인 풍수의 이제 출발인 하여튼 축축한데 아마도 상고시대 이런 고인들을 만든 그러니까 집단 생활이 본격화되는 왕조 시대 왕족을 무덤 쓰는 행위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원 후에는 은퇴부수가 유행하는 원인이라고 할 것이 된다는 것이. 만일 이런 축축적인 주장이 만약에 유용하다면 이런 사실은 은택풍수는 양택풍수와 근원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실제는 기재가 되기도 합니다. 예. 음택풍수, 이제 본능풍수에서 양택풍수는 스스로 자연과 교감을 해서 인간이 편안한 거주지를 정하는 행위였다 하면 음택풍수는 굉장히 기복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무슨 뭐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의리의리하고 크게 만들어서 그쪽에 묻힌 어떤 제사장을 식격화해서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양택분수와 음택분수는 근원이 다르다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양택분수는 생존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인 풍수법이에요. 현대 우리가 실제는 지향해야 되는 풍수가 양택분수죠. 음택분수는 내적 불안감과 신적 갈망이 내재한 기복적인 풍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러한 점이 이런 문제가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제이지만은 현대에 와서 이제는 음택풍수는 점점 이 한국의 땅에서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벌써 화장률이 거의 뭐 98%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또 화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음택풍수로서 좋은 길지를 정해서 산수로 쓰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이제 많지가 않지요. 예. 혹시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로 이제 공업유지를 가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음택풍수가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시대에서 뒤처지고 점점 우리의 문화에서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안타깝거나 이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풍수라는 행위는 음택풍수도 문화의 산물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성행할 수도 있고 문화에 따라서 퇴조하고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대적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양택풍수의 인간은 양택풍수를 연구를 하고 양색풍수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삶을 틀림없이 살아갈 겁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풍수에서 기복적인 문화는 점점 사라져 갈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요. 자유 경제 시대, 민주 시대에는요. 사상적 다양이 막 굉장히 들어와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죠. 이제는 교회조차도 신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신자가 아주 급격히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뭐 교회 하느님도 믿지 않는데 절에 가서 이제 부처도 믿지 않는데 조상을 신격을 해서 믿어라.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점점 이제 풍수에서 이제는 양태 풍수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구시대 인간들이 자연환경을 생명보호와 종족병식을 위해서 하였던 행위는 풍수에 못하면 되지만 당연히 자연환경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풍수의 본능 풍수의 모델이에요. 그 시대의 인간은 현대 인간보다 자연에 적응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에 아주 능통하고 본능적이어서 대단히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른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항상적이지 못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인간에는 각 자질이 있거든요. 각 자질이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본능적인 그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능적인 자질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뭐 자연에 잘 적응을 하게 되고 환경을 잘 이용하기도 하겠지만은 자질이 또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항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항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 시대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 또 관찰과 경험을 통해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 관찰과 이 경험을 어떠한 카테고리로 묶어 놓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풍수의 사신사 개념으로 나옵니다. 뭐 후현무, 전주작, 자청용, 우백호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음과 양이라는 변하지 않고 변하기도 하는 유연한 규칙성의 법칙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너무나 여기에서 음양이라는 규칙성을 너무나 너무나 일찍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 풍수를 하기 위해서는 음양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또 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관찰과 경험이라는 것은 뒷산이 어떻게 아주 높고 아주 든든하게 받쳐져 있는 것. 백그라운드가 좋은 거지요. 뒤에서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수 없는 조건. 후염. 전주작이라는 것은 앞에 내가 위치하는 것보다 좀 낮은 산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것을 전주작이라. 그러니까 그 산에서 인간은 수렵행위를 하고 그 산에서 채취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산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산이 보이는 그런 것들 이거 경험적 관찰이죠. 또 자청룡과 우백호라는 것은 어떻게 좌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또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하는 과정에서 또 음양이라는 또 유연한 또 규칙성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연환경이나 음양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이제 이때부터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음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크고 처음에는 작고 이걸로 인식을 해요. 또 여기서 또 한층 또 더 자세하게 또 관찰하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또 변화와 주기적인
또 항상작용을 또 알아내요. 항상적인 작용을 알아내고 있어요.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흔히 동양학에서 하는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다 풍수적인 관찰에서 나왔다는 거죠. 풍수적인 관찰에서. 부연해서 말하자면 인간이 일과 사물의 개념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가 점차 발달하는데 그중에 음양의 개념은 인간의 자연환경에 따른 활동과 수렵의 생산기금에서 나오는 지식의 누적에 따른 결과예요. 실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음양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틀림없이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지식의 누적에 따른 음양의 개념은 또 이어서 오행의 개념을 불러오게 돼요. 오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데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면서 크게는 2개의 분야로 끊어놔요. 이게 음양이에요. 작고 크고 예. 이런 것들이 음양이죠. 큰 것과 작은 것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만 갖고도 이제 자꾸만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큰 것 중에서 5개의 카테고리 또 작은 것 중에서 5개의 카테고리 이런 걸 자꾸만 분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오행 개념이에요. 이것들이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용하는데 실제는 결정적 잣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과 사물에 있어서 또 규칙이 돼요. 법칙이 돼요. 즉 자연 법칙의 본원과 변화의 과정에 따른 그 시대 인간들의 인식에 중요한 논리적 형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 형식을. 따라서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삼국시대 이후에 문화의 원형이 발전되고 형성돼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단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풍수하다가 당신은 풍수하는데 풍수질이라는 것이 뭐냐? 풍수질은 바람과 물의 작용이다. 이런 거 하면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풍수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풍수는 관찰과 경험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문화의 원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의 원형. 예,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실제로는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는 과정이면서 인간이 실제는 사고를 하는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풍수지리에 대해서 이제 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하고 풍수지리의 이제 이 저술에 관해서 풍수지리의 명사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약 한 30여 분간 얘기를 할까 합니다. 풍수지리에서의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나라의 시조가 공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려고 할 때 빈이라는 땅에 도착하여서 어떻게 형세를 바라보고 수세를 살펴서 또한 또 지세를 살펴가지고 이것에 저 거주지를 정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주나라의 시조 공이라는 사람이 빈 땅에 거주지를 정하였다는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반드시 거주할 땅을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산의 모양을 바라보고 또 물의 흐름을 바라보고 또 샘을 살펴가지고 또 이 거처를 정했으니까 풍수를
뭐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풍수를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궁담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궁담부는요, 이제 주나라의 시조인 공유의 이제 구세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또 예, 공유가 잡은 또 빈 땅을 또 떠나가지고 예, 등이라는 곳에 또 아니 빈이라는 곳에 예, 다시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때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주지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아주 땅이 기름짓고 아름다워서 아주 그냥 나무를 먹었는데 이 나무를 이 토질이 좋아서 아주 맛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또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공이에요. 주공인 또 다시 그곳을 또 떠나서 나급이라는 곳에다가 또 어떻게 또, 예, 또 거주지를 잡았지요. 주공은 문왕의 이제 넷째 아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주공이 왜 유명하냐? 사실상 준하라는 주공에 의해서 지켜지고 만들어졌다기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문왕 다음에 이제 무왕이 이제 준하라를 만드는데 무왕이 아들이 일찍 어렸을 때 무왕이 죽어요. 근데 죽음은 자기가 왕위를 뺏지 않고 자기 손자를 등에 업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자가 장성할 때 나라를 물려주고 자기는 봉급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노나라는 봉급을 받아서 노나라로 이제 낙창을 하지요. 그래서 노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는 게 이제 주공이에요. 공자가 끊임없이 이제 주공을 그리워했다는 뭐 이런 문헌이 있어요. 주공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제 얘기겠죠.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나급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예, 예, 그러니까 주나라의 어떤 도읍을 세웠다 이제 이런 시대가 있어요. 또 다시 이제 진나라 시대예요. 그때 진나라는 뭐냐면 주나라에 있었던 그러니까 주나라에 있었던 이제 진나라를 얘기해요. 주나라에 있었던 주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나라에 있었던 주나라를 얘기해요. 주나라에 있었던 이제 진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나라에 있었던 이제 진나라를 얘기하는데 주나라에 있었던 이제 진나라 시대 그 진나라가 이제 정말에서 진시황의 이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때 유리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리자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유리자가 이제 죽기 전에 에, 자기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죽기 전에 자기의 이 묘지, 예, 자기의 묘지에 자기가 죽고 난 후에 100년 후에는 천자의 궁전이 내 묘지의 양쪽에 있을 것이라는 또 그런 예언을 했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겠지요. 예, 예. 또 그런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는 이제 이 풍수지리가 책으로 만들어지고 또 일반인들한테 또 나오게 되고 한 시기는 실제는 지난 시대예요. 지난 시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이 중달의 후순 사마염이 세웠던 그 진나라 시대에 곽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책을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이제 한나라 때 청우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 때 청우자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청우경이라는 또 책이 또 나옵니다. 청우경이 이제 쓴 최초, 이것을 뭐 최초의 저술로 평가하는데, 사람들은 이 청우경보다도 사실상 곽박이 쓴 장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좀 청유경은 좀 글이 또 수려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뭐 동기가문을 얘기하고 북이긴천론을 얘기하고 또 산수가 자손과 재물을 뭐 관련한다는 등 뭐 이런 뭐 예으로 구성이 됐는데, 과연 어디까지 진위를 우리가 뭐 이걸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읽어본 분들 같으면 관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로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위나라 때, 그러니까 조조의 위나라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관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구검의 묘를 보고 말하기를 현무는 머리를 감추고 작청룡은 다리가 없고 우백구는 죽은 시체같이 재갈을 물고 있고 주작은 슬피우는 형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여튼 자손이 조분을 단단하게 하니 오속구름이 수리를 연장해 뻗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주작이 슬피우는 현상이고 우백구는 죽은 시체같이 재갈을 물고 있고 자청룡은 다리가 없고 현무는 머리를 감추고 사신사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후에 모구고미의 족속은 모두 이제 멸종을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들이에요. 뭐 예. 뭐또 청우자가 썼다는 또 청우경도 사실 현대에 와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책이 나오게 된 거는 진나라 곽박, 아까 얘기했듯이, 예, 하여튼 뭐 풍수지리에서 가장 애독하고 있고 풍수지리의 바이블이라는 곽박이라는 사람이 장서를 이렇게 그때 저술합니다. 그 장서를 금난경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지요. 예, 예, 예. 예, 진서에서 말하기를 곽박을 뭐라고 했냐면, 곽박은 육아의 경전에 주석을 달고 연구하는 훈고학에 정통하였고 시와 문학에도 죄가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곽박이 풍수지리 및 천문 복수에 능통하게 된 연유를 또 곽공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청랑중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곽공은 이제 어떻게 하동에 사는 노인으로서 곽박은 이제 그를 따라서 수업을 받으면서 곽공에게서 청랑중서를 9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청랑중서 9권을 가지고 곽박은 오행, 천문, 복서에 이제 수를 익히게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여튼 곽박의 이런 능력은 말이죠. 흔히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의 관로, 또 한나라 때 상수학제 경방도 능가하지 못하였다라는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이런 평가도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택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택경이라는 책은 황제 택경이라고 해서 삼국시대 황제 저작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저작 연대를 고정할 수 없어요. 삼국시대 황제가 책을 썼다? 그 시대에 과연 뭐 제대로 된 글자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도낭 석굴이라는 데서 풍수지리에 관련되는
택경이 또 발견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택경이 뭐 진실로 고대의 황제가 썼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뭐 사실 뭐 이거를 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택경이라는 뭐 책도 뭐 있다. 뭐, 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이 풍수지리는 실제는 이제 그러니까 진나라 시대에 곽박이 쓴 금낭경, 금낭경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뭐 택경이 뭐 후세 뭐 중국 도냉에서 뭐 발견돼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데 그 진위는 위작인가 뭔가는 뭐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저술들, 흔히 뭐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금낭경조차도 읽어보면 그 시대에 과연 쓴 글인가 의심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또 금낭경도 장서도 기록해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이 또 거기다 보주를 달고 보주를 하고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해서 현대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 원형이 사실 어떻게 생겼는가는 거의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풍수지리에 이제 이 저술은 언제 이제 또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당나라 때예요. 예, 당나라 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에, 장일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 장일행. 예, 장일행 이제 선사라게요. 장일행 당나라 현중이 장일원한테 이제 짓게 만든 지은 책이 이제 멸망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멸망경이라는 책에 관해서 이제 훗날에 양균송이라는 당나라 때 장인이라는 거가 거의 당대에 있었던 풍수의 명사가 이제 비판을 해요. 멸망경은 뭐다? 음양을 뒤집고 오행을 전도하여서 만드는 책이다. 그러니까 가짜 책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멸망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지 않죠. 하지만은 이제 장일행이라는 사람, 일행선사라고 하죠. 일행선사는 실제는 이제 이 역학에 있어서 아주 태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뭐, 이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사람이 멸망경을 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쨌든 장일행에 의해서 이 멸망경이라는 책이 지어졌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뭐, 당나라 때 풍수지리는 하여튼 풍수지리의 이론이 체계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편찬돼서 대중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시기예요. 예, 그 시기에 이제 양윤송이라는 사람, 정문천이라는 사람, 구연환이라는 사람, 이순풍이라는 사람, 복축이, 하령동, 예, 예, 여제, 뭐 이렇게 장일행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수 명사가 저수를 이제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현대 우리 이제 음택풍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이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양균숭이라는 사람이죠. 양균숭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은 상당히 많아요. 감룡경, 의륜경, 장법도장, 천욱경, 뭐 도천보증경, 뭐 청랑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양균숭 선생이 이제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근데 뭐 끝내 이제 말을 들어보면 이제 후인들이 뭐 또 이 사람의 이름을 가탁해서 줬다고도 하고 뭐 너무나 먼 이제 시대 얘기니까 당나라 시대니까 정확하게 고증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은퇴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양윤송 선생이 쓴 이러한 책들을 많이 애용을 하고 소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문천 이 사람은 중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윤송의 이제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청랑서, 청랑오지라는 책을 이제 쓰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일행이라는 사람, 멸망경을 이제 쓴 사람, 이제 이 사람 이제 여기다 대고 어떻게 하냐면 오성오음을 풍수에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훗날에 엄청난 이제 비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공천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설신부를 지기도 하고, 이제 풍수의 명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장나라 때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당나라 때. 그때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이르러서 이제 또 송나라 때도 풍수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흔히 뭐 정의천, 정의천은 주자가 이렇게 정의천의 학설을 공부했습니다. 주자의 이제 스승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의철이라는 사람을 북송 이제 오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요. 북송 오자 중에 북송 오자라고 하면 정의천, 소강절, 정명도, 장제, 주령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북송 오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북송 때 사람입니다.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이 있죠. 예, 이제 그러니까 북쪽에 어떻게 해요? 정말해서 양치강 북쪽에 있었을 때는 북중이고, 그것이 이제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금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남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남송이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정의철이라는 사람이 장설, 장법, 결의 뭐 이런 책들을 풍수에 가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주의, 주자지 주자. 주자는 이제 남송의 사람이에요. 주자가 쓴 이제 책은 이제 산릉의 장. 산릉의 장은 실제 주자가 풍수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때 임금한테 이제 상소를 올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풍수를 주자도 풍수에 관해서 어떤 그 뭐야 저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주자하고 이제 같이 당대에 살았던 최원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발미로운 막 이런 것들은 유명하지요. 이제 이 최원정이 흔히 얘기하는 곽박이 쓴 이제 장서 금난경을 또 다시 이때 또 정리를 했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금난경은 많이 많이 다른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호순시인 우리가 많이 아는 호순시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리신법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양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요. 예. 아니 음택하시는 분도 많이 하죠. 호순시인의 이제 지리신법. 또 오경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망룡경 형기부 이런 걸 썼고 그 유명한 이제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이제 64개 도진 뭐 이런 걸 만들고 요금정이라는 사람이 발사경 뭐 이제 이런 걸 쓰고 예, 예. 뇌문준이라는 사람이 체감편, 이기혈법, 72 뭐 도장법 이런 걸 이제 쓰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원나라 때 이제 오게 되면 원나라 때 유명한 이제 유병충이라는 사람이 평사 옥척형이라는 것을 책을 또 쓰게 되고 또 우음이라는 사람은 초상 신설을 이제 쓰고 예. 또 명대에 와서 이제 또 많은 또 풍수지리가 많은 발전을 해요. 아주 그 유명한 이제 책 이제 인자수지라는 책이 명대에 나오죠. 지금 풍수하는 사람들은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이제 책입니다. 서선술, 서성계 형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자수지는 수지라는 이제 형세론 풍수를 이제 이렇게 써요. 이 책은 이제 주로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때 풍수의 책을 아주 유학해 놓은 것이 이제 인자수지라는 책입니다. 그 인자수지라는 책에 보면 재밌게도 주자의 조무, 조무의 산소 지형이 나오고 주자의 그 어머니 산소 지형이 나옵니다.
주자는 자기 어머니의 산수자리를 자기가 직접 잡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사냥짐이 파간눈단결 지리요의 명상론 명상보감 추정류가 쓴 이제 지리대전 유명한 설천기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예. 실제는 이제 명상론은 명상보감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명상보감이라는 책이 조선의 이제 풍수지리의 과거 시험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선 시대는 이제 풍수도 과거를 봐요. 잡과에 속하죠. 음양과에 속해서 풍수 시험을 이제 봅니다. 그때 이제 풍수 시험을 이 명산보감이라는 책을 이제 갖고 이제 예, 보게 되죠. 예, 이제 청대로 오게 되면 청대 풍수지리는 이제 주로 이제 양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음택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예, 시모라는 사람이 형세론, 지학이라는 형세론을 쓰고 석구숭이라는 사람이 지리대성이라는 책을 써요. 이것도 형세론입니다. 석구숭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제 지리대성은 우리가 현대에도 풍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육강이라는 사람이 양택대전이라는 이제 책을 써요. 이 양택대전이 이제 사고전세에 기록이 되는 거지요. 또 철행이라는 사람이 직지원정이라는 이제 책을 쓰고 그 유명한 이제 조정동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조정동이 지리오결, 양택사묘, 방이론 이런 책을 써요. 예, 예, 지리오결이나 양택사묘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양택사묘, 그러니까 동서사택이죠. 동서사택. 지리오결 양택사묘가 이제 동서사택이에요. 동서사택을 이제 주역을 이용해서 다 이기론의 이제 풍수가 이제 나오기 드디어 청나라 때 이기론의 풍수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이제 장대홍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초에 장대홍이라는 사람이 지리병전, 양택진안, 방이론 이제 이런 걸 써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대홍이라는 사람을 현대 현공풍수에서는 이제 비주로 보기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장대홍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초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시머리라는 사람이 지리 변정수, 이건 이제 애성학회에 관해서 하도낙선을 이용해서 애성학회, 이제 이게 현공풍수에 다들 장중산이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지리 변정직회 심한지요, 또 이런 걸 이제 음양 이택 음양 이택 이제 루컴 음택비단 양택비단 이제 이런 걸 써요. 이게 다 이제 현공풍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해서 청나라 초기서부터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는 뭐가 나와요? 조정동의 동서사택과 또 언제 또 뭐가 나와요? 조정동의 이제 동서사택이 1786년도에 이제 써진 거니까요. 1786년. 그리고 이제 흔히 장대웅이라는 사람도 또 비슷한 또 시기예요. 또 그리고 장시머리라는 사람이 이제 애성학회 지리변정서 쓴 거 1807년도니까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서사택이라든지 현궁풍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막 너무나 현재 이제 현궁풍수를 하시고 동서사택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급해서 이게 막 당나라 심지어는 곽박도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데 학문을 하는 측에서는요. 문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언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죠.
문헌에 안 나와 있는데 자꾸만 얘기를 해봐야 그것은 뭐 사죽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것은 사죽에 불과하니까 예, 그런 것을 예, 여러분들도 예,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마태정이라는 사람이 지리변혹, 방이론 뭐 이런 게 썼다는 거, 또 뭐 심주깅이라는 사람이 심시현공학을 뭐 썼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다 청나라 때 1800년도 이후에 다 나온 책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 풍수학개론 1주차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나는 뭐 동서사택을 공부했다. 나는 뭐 아니면 뭐 나는 현궁풍수를 공부했다. 나는 그게 뭐 동서사택, 현궁풍수 이런 거 안 믿는다. 나는 오로지 뭐 풍수 현기론, 흔히 얘기하는 양윤송, 뭐 곽박이 쓴 이런 것만 나는 공부했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 학문을 편협하게 여기고 비판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모두 이렇게 나오게 된 분들은, 나오게 된 책들은 다들 일과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풍수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뭐 그래서 뭐 그건 들을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뭐 안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풍수 사실 에, 아무리 잘해도 100%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저도 평생 풍수를 해왔는데요. 예, 학문으로 해봐도 그리고 현장 풍수를 해봐도 답이 없어요. 왜? 답은 자연이지요. 답은. 우리가 풍수라는 것은 자연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간의 행복하게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용하는 학문일 뿐이지 이거를 뭐 여기서 우열을 가리고 뭐, 뭐 사실 지금 현궁풍수하고 동서사택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는데요. 우습게도요. 현궁풍수나 동서사택이 다 주역의 쾌를 갖고 얘기해요. 별거 아니에요. 주역의 8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의 8쾌를 읽는 방법이 나는 이렇게 읽고 너는 이렇게 읽는다. 이 방법만 틀려요. 예.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학문에 기대서 읽는 방법이 틀린데 내가 읽는 방법이 옳고 네가 읽는 방법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남을 인정해야지. 예. 현공하시는 분이 동서사택 이 주역을 이용을 해서 읽는 방법을 보고 아 저것도 내가 따올 것이 있다면 따오는 거고 또 동서사택을 하는 사람이 현공하는 사람들의 이 또 주역을 읽는 방법을 보고 아 저거 괜찮다 내가 따올 수 있으면 따와서 여러분들 그 융합을 하면 돼. 나는 뭐 오로지 동서사택하다 나는 현공파다. 저하고 같이 이 풍수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뒤 뭐 현대에 와서 근현대에 와서는요. 뭐 대만, 홍콩, 일본 등지에서 뭐 사실 화장문화가 발달됐죠. 우리나라도 화장문화가 발달됐어요. 현대 근현대에 와서 뭐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이런 데서 화장문화가 발달돼 갖고 어떻게 해요? 형세롱 풍수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양균송이나 곽박이 얘기했던 거의 본능 풍수에 관한 풍수는 이제는 점점 연구도 잘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잘 안 쓰려고 그러니까 아주 미약해지고 아주 이제 지역 8K로 보는 이 방이론 풍수가 이제 성행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대만의 심죽잉이라는 사람이 쓴 예, 심소운입니다. 심소운. 심죽잉과 호가 심소운이에요. 심소운이 쓴 뭐 심시현공학. 1927년도에 나왔어요. 예.
음양택단, 뭐 지리변정교류, 또 담양우라는 사람이 1890년대에 쓴 현공문이 담양오전지, 예, 이 책이 1890년도에 써졌는데요. 나오기는 1946년도에 출판됐습니다. 또 대만의 채꾼이라는 사람이, 예, 채꾼이라는 사람이 쓴 태군신안, 예, 이것을 1928년에 심주면이라는 사람이 또 편집을 했습니다. 또 우소금이라는 사람이 이택실험, 1927년에 나왔어요. 예. 뭐 이렇게 현재 이제 주로 다 대만에서 나온 책들은 형국에 관한 책들이에요. 대만에서 나온 책들은 예, 형국에 관한 책들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풍수학 개론 1주차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지루하더라도 그냥 장황하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어, 풍수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왔다 뭐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조선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에 관한 책들이 실제는 이렇게 많이 누가 쓰거나 에, 뭐 이렇게 하지를 이제 않았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고려 시대에 뭐 어떻게 해요? 승려 뭐가 뭐 풍수비비를 익혀가지고 뭐 도선 도선비기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현재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 중국의 책을 가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저술은 아직까지 근 이렇게 거의 바라볼 수 예, 찾아볼 수 없고 좀 안타깝게도 근대 조선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도에 일본이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 중앙 총독부에서 총독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인가 봐요. 무라야마 지준이 이 사람이 조선의 풍수라는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편찬을 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요즘에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조선 시대에는요 풍수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을 봤다는 거죠. 예, 뭐 세종 때 이제 잡가라게요. 잡가가 뭐냐면요. 조선 시대에는 그러니까 문과, 묵과, 작과로 나눠지죠. 문과는 뭐 당연히 주자학이죠. 공작, 주자학. 묵과는 뭐 묵과를 얘기하는 거고, 잡과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의술도 잡에 속해요. 의술도 잡과, 뭐또 복과, 복과는 이제 점치는 거예요. 또 지술가, 지술은 이제 지금 풍수, 이런 것들을 선발하는 이렇게 과거 시험을 실시했어요. 이걸 음양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시대 이제 과목 중에 선발하는 과목 중에 뭘로 봤냐면 청호경, 장경, 청호자가 썼다는 청호경, 장경, 곽박이 쓴 장경, 지리신법, 호순신이 쓴 지리신법, 또 명상론 이걸로써 이제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뭐 알고 계시면 뭐될 겁니다. 우리는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뭐 오리엔테이션 겹으로서 사실상 풍수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1주차에서 제가 뭐 수업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수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퀴즈를 이제 내준 걸 여러분들 풀으셔야 되는데
과제 중에 이제 잊지 마시는 것은, 그거는 이제 에, 사지선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여러분 필기로 나오는 거니까, 과지 풍수지리의 요지는 어떻게 해요? 바람과 물을 살피는 학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사실 이 진행이 평소에 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줄 거예요.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현재 진행하기로는 조금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3주차는 대면을 이제 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희망을 해요. 대면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책도 이제 배포해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하고 풍수를 어떻게 이제 토론을 할 것인가. 예, 저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하고 막 그냥 일반적인 전달이 아니라 토론식으로 이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뭐 현대에 있어서 풍수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풍수예요. 뭐 옛날 책만 옳은 게 아닌 거지. 그죠? 벌써 이제 이게 틀리잖아요. 아까 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옛날에 뭐 지기는 하늘에서 천기가 내려온 것이 땅 속에서 돌아다니니까 이걸 지기라고 한다. 이런 생각과 현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지구에는 핵이 있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열이 전달된다. 부글부글 끓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장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돌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게 직이다. 뭐 이런 견해가 많이 틀리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 뭐 책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대학원 과정이니까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수업을 만약 대면 수업을 가능하다면 또 가능하기를 또 간절히 저도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번 1주차와 2주차는 여러분들한테 대충 이제 제가 올릴 수 있는 걸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보충 설명으로서 좀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